네, 오늘은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제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질 내용은 우리가 4부 디지털 시대와 세계라는 큰 테마 중에서 제 1장 세계의 치유를 다루고 있죠. 디지털 시대와 세계의 치유라는 주제로 된 1장 중에서도 이제 1절은 기술과 문명이라는 제목으로 디스토피아냐 유토피아냐라는 이제 이런 기술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다뤘고, 2절에서는 이제 환경과 자연이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은 이제 뭐 기후 변화와 그죠? 또 기후 온난화와 이런 또 사막화로 인한 숲이 파괴되고 또 환경이 파괴되는, 그걸 통해서 또 해수면 상승까지 초래하는 이런 빙하의 소멸, 그죠? 만년설이 높고, 자, 이렇게 해수면도 상승하고 결국 침몰의 위기에 처한 인류의 문명, 그죠? 자, 이런 그 종말의 위기를 맛보고 있는 이제 이 생태계와 환경의 파괴와 그 다음에 인간 문명이 수몰될 위기까지 처한, 자, 이런 어떤 자연의 보복이라고까지 여겨질 수 있을 만한 어떤 이런 위기에 처해서 어떻게 이런 환경 문제, 또 기후 변화 문제, 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하나의 방법에 귀착되게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산업화를 통해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생겨나는 이런 성장의 부산물인 이런 그 공해라든지 오염, 자, 이런 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어떻게 그러면 이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자연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보존하는 이런 노력과 이것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과 환경의 보호라는 이 두 가지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할 이런 딜레마에 처해 있는 이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인류 문명이 발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류의 또 희망인데,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또 환경의 오염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온실가스가 증가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 기후 온난화와 환경이 또 파괴되고 자연이 황폐해지는, 자, 이런 그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지켜나갈까? 두 가지의 토끼를 어떻게 다 잡을 것이냐, 그죠? 환경을 지키면서도 보존하면서도 어떻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친환경적인 어떤 기술 개발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간 마음의 정신이 중요한데, 인간의 정신 속에서의 어떤 세계관에 대한, 그죠?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기계로서 우리가 이용 가치로서만 보고 도구로서만 보고 정복의 대상으로서만 보던 태도에서 벗어나서 죽은 어떤 부품들의 조합으로 기계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체, 세포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 가듯이 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체계도 결국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의 거대한 체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유기체적인 연결고리로서의 어떤 운명 공동체로서의 세계관, 자, 이런 것들을 갖게 됐을 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는가. 우리가 각자가 자신들의 세포를 사랑하고 자신들의 신체도 사랑하듯이 결국 자연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라면, 유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식물과 동물로 이루어져 있다면 결국 그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그래서 유기체적인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갈 때 결국 희망찬 미래로의 그 자연과 공존하는 여정의 어떤 희망을 뭐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노래를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그 드림캐쳐의 아포칼립스 시리즈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 세 번째 작품인 봉보야지를 그래서 한번 봤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오래된 노래지만 힐 더 월드, 자연을 치유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인류가 서로 화합하고 또 이 자연을 적대시하지 말고 자연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 또 치유해 나가자. 인류 사회를 치유해 나가고 또 자연에 파괴된 자연 환경도 치유해 나가자. 자, 이런 그런 노래를 한번 우리가 비디오를 통해서 봤죠.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마지막 3절, 세계의 치유라는 주제와 관련된 마지막 3절은 정신의 치유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막해지고 우리가 정신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신과 건강의 문제를 우리가 주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과 이런 정보통신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는 이 상황이지만은 이에 상응하는 우리가 세계관이나 가치관과 같은 인류의 정신적인 측면은
정체되거나 혼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계적인 세계관이 근대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 이래 지금까지 한 몇백 년을 이제 유지되면서 사실상 오늘날에는 이 세계관이 맞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처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환경의 위기를 보면서 이런 기계적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 과연 이 환경이 지켜질 수 있겠고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이제 의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거에 의해서. 그래서 인류의 정신적인 이런 측면,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는 측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오늘날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자살률의 또 증거가 말해주듯이 우리가 오늘날 사실 가치관의 문제를 보자면 매우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해 있고 또 아주 그 공허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의미함을 느끼는 이런 무의미한 이런 허무주의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아요. 삶이 공허하게 느끼니까 자살하겠죠.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왜 자살하겠어? 자, 이렇게 우울하고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치관이 결국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대주의적이고 또 허무주의적인, 자, 이런 가치관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 현대인 아닌가. 그래서 현대인의 삶은 어떤 공허함이나 무의미 속에서 영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이런 지체 현상, 그리고 이런 정신의 어떤 무정부 상태라고 할까, 아노미 상태가, 무질서 상태가 현대인들에게는 여러 유형의 어떤 심리적인 장애와 또 마음의 병들을 초래하고 있죠. 그래서 첨단 과학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또 우리 각자들에게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울증, 그죠? 우리도 수시로 가끔 또 우울한 마음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죠? 굉장히 우울에 빠질 때가 많아, 우울한 마음에. 또 불안해, 그죠? 너도 나도 다 불안하죠. 생존 경쟁하고 취업 경쟁하고 성적 경쟁하고 뭐 여러 가지 경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죠? 우울하고 불안해. 그리고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그죠? 또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래서 각종 또한 중독 현상. 자, 이러한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 이런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달아나 보려고 뭐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왜냐면 게임에 몰입하고 중독하면 잊어버리잖아요. 잠시. 게임에 몰입한 순간만 잊어버리지. 그러나, 그죠? 그 게임을 끝내고 나면 그 우울함과 불안감과 자신에 대한 어떤 비하의 감정이 또 몰려오죠, 그죠? 더욱더 크게 몰려올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이런 중독 현상들이 발생하고 공황장애, 조현병, 우리가 뭐 수시로 뭐 드라마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발견되는 병들이잖아요. 마음의 병이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과 병리적인 현상이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자주 발견된다는 거죠. 자, 과연 그러면 이런 우울과 불안 속에서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살아가는 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이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찾게 해줄 수 있을까? 자, 과연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철학이 오늘날 인문학, 특히 철학이 어떤 처방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마음의 문제는 결국 마음에 생기는 이러한 병들은 정신의 문제인데 우리가 사실 철학이 가장 중요시하게 다뤄져 왔고 또 철학하는 활동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정신의 세계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은 정신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고 또 정신적인 활동이란 말이에요, 철학 자체가. 그래서 철학이 어떤 가장 근본적인 처방을 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관심을 오늘날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마음의 병이 생기면 뭐 어떤 심리 상담을 해야 된다, 심리학자 찾아가고 어떤 심리 상담소 찾아가고 아니면 또 병원에 가서 정신과 병원 가가지고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근데 가서 보면은 정신과 병원에 가서 주는 것은 알약이잖아요, 알약, 그죠? 알약 몇 알 받아오는 거야. 알약 먹으면 졸려, 그죠? 졸려가지고 무기력해져. 무기력해져서 잠에 빠져. 잠을 자면서 물론 우울증을 잠시 잊을 수 있겠지, 잠을 자는 순간. 그러나 우리가 이 알약의 약 기운이 이제 풀리고 나면 정신이 또렷해지면 또다시 더 심한 어떤 우울증과 불안의 감정이 우리가 되살아날 거예요, 그죠? 악순환 계속 반복되는 거지. 또 가서 알약 받아다가 또 먹고 잠시 잊었다가 또 밀려오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다시 또 맛보게 되는. 자, 이런 것이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해 줄 것인가? 우리가 자연과학인 의학이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과연 근본적인 치료를 해줄 수 있을까? 화학적인 처방을 통해서 알약이라는 화학적 처방이 과연 인간의 정신의 문제의 병을 근본 치유해 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심, 회의를 갖게 만든다는 거죠.
또 사회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아무리 행동치료나 인지치료를 통해서 접근한다 해도 이 마음속 깊이에 있는 인간의 어떤 우울함, 불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겠는가, 치료해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또 역시 어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의 정신의 문제를 고유하게 다루는 이 인문학, 특히 철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하고 처방해 줄 수 있는 어떤 면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게 없겠는가. 자, 이런 문제의식을 통해서 오늘날 철학치료, 철학상담, 철학치료라는 분야가 현대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철학치료, 철학상담이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의 문제, 마음의 병에 철학이 어떤 처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통 철학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겠는가, 인간의 마음을. 크게 세 가지의 말하자면은 방법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대화라는 방법,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앞에서. 그죠? 이 대화 방법으로서 이제 소극적인 방법으로서의 논박술과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삼파술을 얘기했는데, 논박술은 아무래도 이제 논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된다면, 접근이라면 삼파술은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좀 더 거시적인 인간의 마음의 성찰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화의 방법, 그리고 어떤 비유적인 이런 대화의 방법, 그리고 또 사고 실험, 스스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데카르트도 방법적인 의심이라는 사고 실험을 하고, 칸트도 인간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인식과 실천과 또 인간의 예술적인 이취미나 체험을 가능케 하는 어떤 원리, 조건에 대한 성찰, 경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에 대한 경험 가능성의 조건을 성찰하는 이런 사고 실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자, 이런 사고 실험과 함께 또 세 번째 방법은 실존을 조명하는, 그러니까 하이데거라든지 키르케고리라든지 또 뭐 야스퍼스라든지 사르트르 같은 이런 실존 철학자들이 사용한 방법은 개인 각자 자기의 실존을 돌아보는, 실존을 조명하는, 자, 이런 방법을 취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 소크라테스 이래의 대화의 방법, 근대 데카르트 이래의 어떤 사고 실험의 방법, 그리고 현대 어떤 실존 조명의 방법, 실존 철학자들이 보여준,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나가는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방법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관을 해 보려고 하고, 이번 3절에서는 이 정신과 건강이라는 문제에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마지막에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날 과학기술, 첨단의 과학기술들은 어떻게 인간의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입장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과학이나 기술이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연구하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까? 입장은 크게 세 개입니다. 하나는 오늘날 이제 의학, 정신과 치료가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학이잖아요, 그죠? 의학은 자연과학에 꽂히고 자연과학의 가장 말하자면 우수한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또 인재들이 지망하는 분야가 이제 의학이잖아요, 의과 대학인데, 자, 이런 의학은 자연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이 의학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한다고 봐야 되냐면, 인간의 마음을 곧 뇌와 뇌신경, 뉴런, 뇌세포와 동일시한다고도 봐야 되겠지, 인간의 마음을. 그래서 이게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뇌신경의 상태와도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동일론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뇌가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연과학은. 왜냐하면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대 이후에 과학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이 자연과학, 발달한 자연과학은 결국 수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한 물리학을 토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학이 자연과학의 가장 기초죠. 그리고 그 물리학 중에서도 원자 단위의 물리학이 있지만 또 원자 이하의 이런 핵 물리학도 있지만 미시 물리학도 있지만, 그러나 원자 단위부터 시작하는 이런 거시 물리학들은 그 다음에 이제 분자체계, 원자들이 결합한 분자체계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화학의 발달을 가져왔죠. 그리고 이 분자 구조를 연구하는 화학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인간의 어떤 뭐 유전자를 연구하고 또 생명체의 어떤 세포를 연구하는 이런 생물학의 발달을 가져오는데, 이 생물학도 결국 이런 화학적인 것으로 환원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생화학이란 말이죠. 생물학과 화학이 결합된 생화학이라는 분야가 있듯이,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분야도, 생물학도 결국은 또 화학적인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생물학적 연구의 어떤 방법론일 거예요, 그죠? DNA 구조도 결국 어떤 화학적 구조잖아요, 분자 구조고. 그러면 결국 이런 화학적 구조는 또 다시 그
분자 구조를 더 쪼개면 원자들의 결합이니까 원자 구조를 연구하는 원자, 물리학, 그러니까 원자 핵 물리학, 또 그 미시세계 물리학까지도 이제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물학도 화학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다뤄지고 유전공학 같은 것은 결국 하나의 화학 구조를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 화학은 다시 물리학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과학의 어떤 체계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 기초는 물리학이고 자연과학은. 그렇다면 의학이 아무리 생물학적인 측면을 연구한다고 해도, 의학이 아무리 자연과학의 꽃이라 해도 그 꼭대기에 있는 의학도 결국은,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는 의학도 결국은 물리학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그죠? 그래서 의학에서 사용되는 그 약물 치료라는 것은 화학적인 분야고, 그죠? 생화학 분야고, 그죠? 화학 분야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치료하는 방식은 크가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약물 치료와 수술이잖아요. 근데 수술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치료란 말이죠. 칼과 우리가 이런 메스를 가지고서 신체를 절단하거나 절개하거나 꼬매거나, 자,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뭐 방사능, 뭐 엑스레이, 무슨 뭐 CT 치료, CTR, 또 이런 치료 같은 것들도 이게 결국은 그 물리적인 기계를 사용해서 광선이나 뭐 X선이나 또 뭐 이런, 그죠? 자력이나, 그죠? MRI 같이 자기력이나 이런 게 다 물리적인 원리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치료지, 사실. 그죠? 그리고 수술도 결국은 물리치료지. 그죠? 뭐 우리가 정형외과에서 하는 물리치료가 물리치료가 아닌 것이죠. 수술도 물리적인 치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약물을 주는 것은 화학적 치료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생물학적인 그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해도 결국 생물학이 화학과 물리학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듯이, 의학도 결국은 화학적 치료와 물리적 치료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의사들이 하는 마음의 치료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음의 치료도 결국 우리가 케네디 시절까지만 해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케네디 시절,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물리적인 치료로서의 수술, 정신과 치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뇌를 절개하는 치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두엽, 뇌의 앞부분을, 이 전두엽을 잘라서 그것을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허를 낸 의사가 있었고, 그 케네디의 누나도 결국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제 전쟁의 그 후과, 전쟁의 어떤 여파로 뭐 가족들과 친지들과의 어떤 그 이별을 맛본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과 이런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말하자면은 마음의 증세들을 나타내니까 정신병원에서 사람들이 넘쳐나거든요. 환자들이. 그래서 이런 우울증과 어떻게 이런 그 인간의 마음을 치료할까를 연구하다가 결국 정신과 치료도 물리화학적인 방법밖에 없거든요. 치료 방법은. 그래서 이제 알약을 주지만 알약으로 근본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뇌를 절개해보자 해가지고 개발한 방법이 전두엽을 절개하는 치료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2차 세계대전 직후만 해도. 그랬는데 그 의사는 이제 말하자면 일단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아주 난폭하고 또는 아주 뭐 부적응하는 그 원숭이 무리들을 해서 동떨어져서 지내는 이런 말하자면 또 아주 난폭한 또 원숭이, 이런 특이한 적응하지 못하는 원숭이들을 잡아다가 마취를 해가지고 그 뇌를 절개해버린 거야. 앞에 전두엽 부분을 잘라버린 거죠. 자른 치료를 해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꼬매고 나서 보니까 무리들 속에서 크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얌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난폭하게 막 무리들 속에서 막 튀는 행동을 하고 막 괴롭히고 이러던 원숭이도 잠잠해지고, 발작하지 않는, 발작 증세를 보이던 원숭이가 조용해져. 그러니까 얌전해지네, 치료가 되는 거라는 이제 착각을 한 거지, 사실. 원숭이의 마음속을 알겠어요, 사람이.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치료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사람들도 막 그 우울증이나 또 어떤 공황장애나 또는 뭐 어떤 조현병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발작을 일으키고 막 이상 행동을 하는 이런 이제 과격한 행동까지도 나오고 막 이런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뇌를 자르는 이제 그런 수술을 시행한 거야. 원숭이를 하나의 모델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얌전해지네. 뇌 앞부분을 잘라버리니까 사람들이 행동이 좀 과격한 행동이 좀 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본 치료가 됐다라고 이제 착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발작 증세도 있었을 그런 이제 케네디 누나도 뇌를 절개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 행동은 좀 말하자면 눈에 띄게 과격한 행동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됐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 누나가 평생 일기를 써왔는데,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계속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나가 죽고 나서
비밀 일기장이 공개가 됐어요, 가족들에게. 그러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일기장에 뭐가 적혀 있냐면 수술 이후의 상황들이 계속 적혀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 과정에서 그 누나가 케네디의 누나는 굉장히 우울증이 더 심해졌다라는 내용을 거기다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절개하고 나서 사람들은 얌전해지고 말수도 줄고 뭐 조용히 지내니까 사람이 안정을 찾았는다 보다 마음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됐나 보다 착각을 했는데 그 일기장을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점점 심각해진 우울증이 깊어진다는 내용이 점점 심해지는 우울증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불안하고 우울한 증세가 너무 심해지고 살 가치를 못 느끼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의 내용들이 일기에 가득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기회로 삼아서 그걸 이제 근거로 삼아서 그 특허가 취소되고 그 의사는 이제 의사 면허도 취소되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뇌를 절개하는 수술을 통해서 마음을 치료했다고 했던 그 의사는 사이비 과학자고 정말 말하자면 사기였다. 그것은 진정한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정말 사람의 마음을 치료한 게 아니라 겉으로 좀 그 과잉 행동이 좀 줄었을 뿐인데 마음은 더욱더 골마 터질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뇌를 절개한 후에 사람들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정신과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는 없는 거예요. 즉 수술이라는 것은 행하지 않아요. 그죠? 그 정신과 치료는 오직 유일하게 뭐예요? 의사하고 한 5분 상담하고 나면 결국 알약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화학적 치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과연 이런 알약을 먹는 화학적 치료에 의해서 사람을 졸리게 하고 신경을 둔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인간의 마음의 깊이에 있는 우울증을 사라지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불안의 증세가 사라지는가?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죠? 잠시 연기시킬 뿐이죠. 졸리게 만들어서 잠을 자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이 과연 인간의 마음을 그럼 어떻게 접근하느냐 했을 때 아까 자연과학으로서의 의학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뇌와 동일시하다 보니까 뇌를 절개하는 수술까지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사실 그 정신과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문제는 결국 이 뇌를 통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뇌신경을 통해서 신경세포를 연구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동일론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인간의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고통의 의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전두엽이나 뇌하수체에 있는 어떤 C라는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고통을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뇌지도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전두엽, 후두엽,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수체, 뭐 이런, 척수, 뭐 이런 것들, 신경 체계들을 이렇게 하나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우반구, 좌반구, 뭐 뇌를 그리고 소뇌, 중뇌, 뭐 그죠? 대뇌 이렇게 나눠서 그 대뇌 부분에서 어느 지점, 그지? 그러니까 그 하나의 위상학적인 어떤 지도를 그리는 거야. 뇌를 가지고, 그죠? 뇌를 하나의 이렇게 점적으로 이렇게 다 선을 그어가지고 이 A 구역, B 구역, C 구역을 나누고 우반구, 좌반구를 나누고 뭐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전기 자극을 가해보고 저기다 전기 자극을 가해가지고 고통을 느끼네. 여기를 자극을 가하니까 약간 사람이 좀 어떠네? 뭐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거죠. 행동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보는 것이 이제 오늘날 신경외과라든지 또는 이런 정신과 정신의학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 방향.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의 의식은 어떤 뭐 중뇌나 뭐 소뇌나 뭐 예를 든 어느 분야의 우방구의 어느 뇌 우방구에 위치한 어떤 신경세포 C라는 신경세포 이미의 그런 세포가 자극을 주니까 전기적을 주니까 고통을 느끼더라. 그러니까 결국 고통이라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마음의 의식이나 상태는 C라는 신경세포 우뇌에 어디에 있는 위치한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뇌 신경의 상태를 동일시해버리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행복의 감정은 무엇이냐. 행복의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뇌신경 인간의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들이 있죠. 많은. 그래가지고 도파민이나 뭐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런 뇌세포에서 분비되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많아지거나 줄어들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좀 불행한 느낌을 갖고 행복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그 체계로서 그것의 농도의 증가와 또 감소로 그 수치화될 수 있고 관찰 가능한 이런 어떤 물질적인 걸로
뇌라든지 신경세포라든지 또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찰 가능하고 수치로 파악 가능한 어떤 대상, 객체로서 대상화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인간에 보이지 않는 주체인 이 마음을, 정신의 세계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동일시해가지고. 근데 사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지.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신의 차원과 보이는 뇌라고 하는 물리적인 인간 육체적인 차원이 뇌나 신경세포라거나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거나 이런 물리화학적인 이런 세계와 정신의 세계가 과연 같은 차원의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인데, 행동주의는 사회과학으로서의 심리학에서 나온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왓슨이라든지 파블로프 같은 심리학자들이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된 이론이고, 단순화하면은 결국 행동주의적인 이론, 심리학에서 말해지는 마음에 대한 정의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어떤 외부 환경 자극, S라고 하죠. 스티뮬러스. 외부 환경 자극이라고 하는 이 자극 S에 반응하는 리스폰스. 반응하는 어떤 인간 신체의 행동, 인간 육체의 행동의 성향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바깥에서 어떤 자극을 받잖아요. 환경에서. 그 바깥에서 자극을 받고 거기에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잖아.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상태다. 상태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인간의 행동 상태를, 행동의 어떤 양태, 행동의 성향을 보고 그걸 통해서 마음을 유추해 보는 것이죠. 인간 마음의 상태를. 그러니까 이것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이지 않은 비물질적인 어떤, 예를 들면 정신의 상태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정신의 차원이 어떻게 보이는 물리적인 차원, 환경이라든지 보이는 관찰 가능한 환경과 어떤 인간 신체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자극 반응 구조를 가지고서 인간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구조를 읽어내야겠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한계가 있죠. 그건 하나의 유추에 불과하고 유비추리지 그게 과연 근본적인 직접적인 그 파악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 마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주의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몸의 행동으로 인간의 마음을 읽어내고자 하는 이런 행동주의적인 이론의 문제는,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가 그 로봇이 있죠. 그 기계적인 부분이 드러나 있는 그 인간적인 피부가 벗겨지고 기계적인 아주 몰골이 아주 무시무시한데, 그죠? 기계적인 모습 구조가 보여지는 지금 이런 그 로봇이 있는데, 이 AI라는 영화에 나온 장면인데 오른쪽에 보면 어린아이 로봇인 이제 데이빗이 여기 보이고 있죠. 예. 어린아이 로봇인데 이제 데이빗 로봇. 자, 이 데이빗 로봇, 잠깐만요. 네. 이 데이빗 로봇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 데이빗, 이제 어린이 로봇인 데이빗이 이제 주인공인 AI라는 영화죠. AI. 자, 근데 여기에서 이런 여자 로봇이 초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 로봇을 설계하고 만든 이 과학자가 질문을 하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로봇은 뭐라고 답하냐면, 뭐 우리가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호흡의 속도가,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체 온도가, 신체 온도가, 체온이 상승하고, 자, 이런 식으로 답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바로 행동주의적인 그 인간의 심리, 마음의 상태에 대한 행동주의 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대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된 이 내용이 이 로봇의 이 말하자면 두뇌 회로에 무엇이 입력되어 있다고 봐야 되냐면 행동주의적인 마음의 이론. 결국 이 사랑이라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떤 우리가 뭐 아름다운 이성이나 뭐 멋진 이성을 바라봤을 때 이성이 보일 때, 이성이 보일 때 이게 자극이잖아요. 잘생긴 남자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면, 예쁜 여인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의 자극이 돼가지고 예쁜 뭐 미모의 남자나 여자를 보게 됐을 때 반응, 내 신체의 반응이잖아요, 이게. 그지? 자극에 대한 반응, 눈이 커지고 호흡이 숨이 가빠지고, 그 다음에 체온이 상승하는, 인간의 온도가, 몸이 온도가,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는, 그지? 체온이 상승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이런 자극에
잘생긴 남자나 이성을 바라보면, 여자를 보면 이런 눈이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체온이 올라가고 온도가 상승하는, 또는 심장 박동이, 그지? 심장 박동수, 이건 관찰 가능하잖아요. 박동수가 측정 가능하잖아. 심장 박동수가 상승하는, 올라가는, 이런 걸로 사랑을 정의해 버리는 거야. 근데 과연 사랑이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눈이 커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체온이 상승하고 심장 박동수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으로 사랑을 정의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문제를, 의식을 갖게 만들죠. 이 정신의 차원과 이런 신체의 차원이 같은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한번 직접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영화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화 속에서 고통이라는 느낌을 봐봐요. 행동주의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그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고통이라는 느낌은 이렇게 이 손에다가 어떤 자극을 가했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 로봇이, 그죠? 고통이란 마음의 상태를, 고통이란 마음의 상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행동주의적으로 이 손이라는, 이 경우에 이제 손이라는 물리적인 이런 신체에 펜으로 찌르는 자극이 주어졌죠. 펜으로 찌르는 자극이 손에. 그랬을 때 뭐를 하냐면은 소리를 내잖아. 비명 소리, 그지? 라는 단발마의 반응을 보이죠. 그러면서 손을 움직여서 피하는, 그지? 손을 자기에게 자극을 준 손을 그 대상으로부터 거두어 가지고 자기를 피하죠. 이렇게. 이렇게 피하는 반응을 보이죠. 회피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자기에게 자극을 준 대상으로부터 회피 반응을 보이죠. 대상에서 물러나는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입으로 라는 소리를 내죠.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행동주의적으로 어떤 신체 어느 부위에, 내가 뭐 눈이든 팔이든 손이든 아니면 뭐 내 몸이든 어느 부위에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날카로운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떤 뭐 찌르는 자극, 뭐 터치하는 자극이 주어졌을 때 입으로 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 대상으로부터 그 타격을 당한 그 부위를 움직인다. 그래서 뒤로 움직여서 회피시킨다. 그 대상으로부터 피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그지? 라는 소리를 내고 그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 고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거야. 근데 이것은 사실 행동이잖아. 그죠?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행동으로 번역을 행동으로 환원시켜버린 거죠. 그죠? 라는 소리를 낸다든가, 목소리를, 그 다음에 몸으로 그 대상으로부터 피한다는 것은 행동인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몸의 행동, 신체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동일시해버리는 거죠. 마음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환원해서 설명해버리는 거죠. 마음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동주의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고통에 대한 고통의식을 설명하고 있는 한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더 나아가서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는지, 자, 우리가 이어서. 네, 우리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보죠. And so on. Exactly so. Thank you, Sheila. 네, 우리가 이제 이 여자 로봇이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이제 장면을 봤는데, 그건 이제 영어로만 돼 있고 이제 자막이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인간의 눈이 커지고 동공이 커지고 이런 행동의 성향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몸의 반응으로. 동공이 커지고, 그 다음에 호흡이, 숨이 가빠지고, 그 다음에 피부의 체온이, 온도가 상승하고, 뭐 이런 방식의 인간 마음의 신체의 변화를 가지고 설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신체의 변화를 가지고, 아까 고통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음의 상태에서의 고통은 어떤 자기 손에 어떤 피부에 자극을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라고 비명을 지르고 그것으로부터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 그걸 이제 고통과 동일시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행동의 성향을 고통과 동일시해 버리고, 또 사랑이라는 것은 동공이 커지고, 뭐 호흡이 가빠지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피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이런 행동의 어떤 반응을 사랑이라는 마음의 상태하고 동일시해 버리고 말죠. 이게 이제 행동주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이런 몸의 행동으로 환원시켜 있어야 하는 것이 행동주의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능주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첨단 과학은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이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거죠. 컴퓨터 공학일 텐데,
오늘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에서 다루어지는 자, 입장이 바로 기능주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능주의의 입장에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라는 것이 바로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연산 체계잖아요. 계산 또는 연산, 그지? 이 연산 과정의 체계죠. 연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들이잖아요. 그 연산의 체계, 계산의 체계니까 결국 그것은 이제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마지막 출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이루어지듯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는 입력에 대한 출력 과정으로 아웃풋, 인풋에 대한 아웃풋으로 그죠?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하는 행동주의나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으로 설명하는 이제 기능주의나 구조는 비슷하죠. 다만 이제 이 기능주의는 이런 생명체의 반응이 아니고 유기체의 반응이 아니라 말하자면 기계가 컴퓨터가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입력된 정보를 처리해 가지고 출력으로 나타내는가 그죠? 이게 뭐 프린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웃풋이 아니면 그 로봇의 기계공학적인 로봇의 움직임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로봇의 경우는 이제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컴퓨터 일반 우리가 가정용 컴퓨터든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는 출력이라는 게 어떤 뭐 프린트나 뭐 이런 걸로 출력돼 나오겠죠. 사진이나 뭐 이런 걸로.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로봇이니까 로봇의 경우는 기능주의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로봇 공학이니까 인지공학 그 인공지능을 장착한 이제 로봇의 그 기계 관절 움직임과 이런 움직임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럼 결국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점에서는 또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인간의 몸의 행동으로 얘기하는 것이나 하드웨어적인 로봇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이나 결국 인간 행동주의 이론하고 이 기능주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행동주의적인 심리학 이론을 사회과학으로서의 이 공학적인 측면으로 가져다가 번역하고 어떻게 보면 재해석한 것이 기능주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공학적인. 그래서 마음의 기능은 이제 행동주의가 어떤 외부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몸의 행동 이걸 가지고 설명하듯이 기능주의는 어떤 우리가 외적으로 주어진 입력된 정보를 컴퓨터가 계산을 통해서 출력해내는 자 이런 출력으로 컴퓨터의 출력 과정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로봇의 움직임으로 출력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마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마음은 접근할 수 없잖아요. 컴퓨터 공학을 통해서 접근할 수 없고 우리가 바깥에서 관찰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통해서도 사회과학으로서도 접근할 수 없죠. 사회적인 인간의 현상으로서 인간 정신의 세계를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외부적인 환경에 어떻게 몸이 반응하는가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고 기능주의도 컴퓨터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과정 연산 처리가 돼서 반응으로서 어떤 출력이 나오는가 이걸 가지고서 이것이 마음의 어떤 그 말하자면 추리 과정이고 마음의 어떤 생각 과정이고 마음의 어떤 감정 반응 과정도 결국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외부로부터 입력된 정보가 처리돼서 계산돼서 출력돼 나오는 이런 과정, 이런 기능이 곧 마음의 기능과 동일한 거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그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이렇게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은 계산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디지털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계산 처리 기능이 곧 마음의 기능하고 같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차원을 보이는 이런 어떤 컴퓨터의 계산 과정, 또 측정할 수 있는 컴퓨터의 계산 과정으로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프로그래밍이 운행돼가는 이런 소프트웨어의 어떤 진행 과정 기능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려고 해보는 것이 오늘날 컴퓨터 공학에서의 기능주의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이론을 이 정도까지로 요약을 해보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이제 하드웨어라면 마음 소프트웨어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공통적인 문제점을 한번 우리가 철학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이 자연과학으로서의 의학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동일론이나 사회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행동주의나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이 기초에 놓고 있는 이런 기능주의 이 세 가지 이론은 다 인간의 마음, 정신의 차원을 마음의 상태를 전부 그 마음의 상태 그 자체로서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환원해서 다룬다. 방법적으로. 무엇으로 환원하느냐?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뇌라는 것도 하나의 그 유기체로서지만 하나의 그 살아있는 물질이죠, 하나의. 그죠? 뇌라는 것도 하나의 물리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공간적인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몇 cc의 그 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체적인. 그 다음에 뭐 위치를 위상학적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고, 공간을 차지하니까. 결국은 하나의 뇌도 하나의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라는 하나의 유기체. 근데 그것을 하나의 물리적인 것으로까지도 환원해서 이해할 수 있는, 뭐 신경 전달 물질을 발산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까지 결국 환원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뇌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행동주의는 인간의 몸, 신체. 그 신체라는 게 결국 그 뇌도 하나의 신체 일부듯이 신체도 결국 유기체도 살아있는 체계라 하더라도 물질적인 체계로도 환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는 뭐 H2O 수분이 뭐 70%고 뭐 C 뭐 그다음에 뭐 철분이 몇 프로고, 그죠? 뭐 칼슘이 얼마고 몇 프로고, 이게 다 물리적인 화학적인 구조로 환원해서 그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신체를. 그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몸이라는 그 신체 물체로 환원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행동주의고, 몸이라는, 이건 뇌라는. 그 다음에 기능주의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과정의 진행 과정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건데, 결국 컴퓨터로 환원되는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메모리 칩이라든지 여기, 그죠? 이런 기계적인 걸 환원해서 설명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장착된 이 메모리 칩.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물리주의적인 세계관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본적인 것은 보이는 물질적인 걸로 환원된다는 거니까 결국 근본적인 것은 보이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몸이나 뇌 세포나 신경 전달 물질이나 아니면 이런 소프트웨어로 하더라도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 칩에 의해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작동하니까 그 기능이 결국 이런 컴퓨터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물리적인 체계, 물리적인 체계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이 근본적인 건 이런 물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메모리 칩이고, 그죠? 또 근본적인 것은 여기 뭐 뇌 세포고,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신체고, 그죠? 그러면 정신은 어디 있어? Where is the spirit? Where is the love? 이렇게 얘기하듯이, 야, where is the spirit? Where is the love?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어디 있어? 여기 뇌 안에 있어? 몸 안에 있어? 인간의 뭐 메모리 칩 안에 사랑이 있나? 과연 이 기계적인 반도체 안에 있나? 사랑이? 또 인간의 정신이 여기에 있나? 정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렇게 환원해서 연구하는 방법은. 그리고 이제 또 근본적인 게 뭐냐면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 결정론적인 인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뇌 움직임에 의해서 설명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물리화학적인 하나의 법칙에 따르는 거죠, 뇌는. 또 몸도 하나의 물리적인 메카니컬한 어떤 그 신체 역학, 그죠? 관절의 역학 구조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 메모리 칩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 그죠? 공학적인, 기계공학적인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그럼 인과관계가 다 이걸로 설명 가능하죠. 공학적인 설명이 가능하고 인과관계를 몸의 관절의 움직임도 다 기계공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원인 결과를 설명할 수 있고, 뇌신경의 움직임, 신경 전달 물질이든 뇌신경의 작동 방식도 다 어떻게 보면 뭐 C 신경 세포가 어떤 식의 자극을 받으면 뭐 어떻게 작동하고 전달 물질을 배출해내고, 그리고 뭐 어떻게 되면 이 물질이 감소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증가되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신체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그 방법적인 어떤 말일까 법칙적인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다 인과관계가 얘기될 수 있는 거죠. 인과관계로 설명이 가능한 하나의 체계죠, 이게. 뇌든 몸이든 메모리 칩에 소프트웨어든 장착된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론이라는 거야. 인과관계에 의해서 확정돼 버리잖아요, 그죠? 여기에 어떤 자유가 어디 있어? Where is the freedom? Where is the love? 진정한 사랑은 어디 있고 이 안에? 인간의 자유는 어디 있어요? 그 인간의 스피릿, 인간의 진정한 마인드, 인간의 정신은 과연 어디 있어? Where is the spirit? 이 안에 있을까? 인간의 몸, 발가락 안에 있을까? 인간의 아니면 뭐 손가락 안에 있을까? 인간의 뭐 뼈 안에 있을까? 아니면 뇌, 세포 안에 과연 자유가 있을까? 사랑이 있을까? 인간 정신이 그 안에 깃들어 있을까? 자, 이런 질문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런 맹점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정신에 대한 연구는 정신의 차원을 고유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로운 인간의 정신의 주체로서의 이런 정신의 차원을 따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하나의 객체로서, 그죠? 관측 가능한,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대상이자 물질이자 객체로서 연구해 나가고 있죠. 환원해서 이런 것들로 환원해서 그죠? 메모리 칩을 환원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자유로운 정신의 주체적인 정신의 차원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런 거 아닐까? 그죠? 주체로서의 나의 정신, 자유로운 정신. 이게 나의 관심이지 이렇게 메모리 칩과 같은 것으로 내 정신이 이해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거죠. 이거는 역학적 법칙, 어떤 전자공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필연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건데 이 안에 어떤 자유로운 여기 어떤 책임의 능력이 있고 이 안에 어떤 자유로운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까? 질문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말에 유명한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게 나는 오늘날 과학기술이 마음을 연구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입장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우리말 속담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과연 과학기술은 인간의 메모리 칩을 연구하고 깊이 아주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정말 뭐 10페이지, 수백 페이지 되는 논문을 통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고 이 구조를, 메커니즘을 또 우리가 뇌신경의 어떤 전달 체계라든가 뇌세포의 어떤 구조를 아주 뭐 수백 페이지짜리 책으로서 한 길도 더 되는, 10길도 더 되는 그런 깊이 있는 어떤 하나의 책으로서 우리에게 출판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또 행동주의는 인간의 몸의 어떤 행동 구조나 행동 성향을 자극에 반응하는 인간의 몸의 어떤 메커니즘을 뭐 관찰을 통해서 통계를 내서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수천 페이지짜리 10권의 책으로 그러나 그런 10길 물속이 알려진다 해도 한 길 사람 속에 과연 발견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밝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가다하는 거죠. 아무리 동일론적인 정신과 의학이 또 행동주의적인 사회과학 심리학이 또 기능주의적인 이런 컴퓨터공학이 인간의 마음을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하더라도 컴퓨터의 계산 기능으로 설명하고 이런 뭐 몸의 행동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뇌로 설명하고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한길 마음속은 여전히 모르는 것 아닌가. 진정한 의미에서 한길 마음속은 이렇게 자유로운 정신 주체라는 것은 모르는 것 아닌가. 대상으로서만 이렇게 연구하는 과학은 이것이 과학의 한계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정신의 어떤 깊이 있는 심연을 여전히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런 유명한 빙산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과학이 다루고 있는 것은 멀리서 보면 우리가 저 높은 하늘에서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것이 이 섬일 텐데 이 점과 같은 섬의 일부를 가지고서 이걸 뭐 자유로운 영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섬의 일부를 가지고서 이 숨겨진 저 빙산의 밑뿌리를 못 보듯이 우리의 정신의 깊이는 모른 채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진정 모른 채 동공이 커지고 또 무슨 뭡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뭐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거 가지고서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피상적인 이 점적인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저 밑뿌리에 숨겨진 거대한 이 밑뿌리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빙산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또 칸트는 섬의 비유를 들고 있죠. 과학은 진리의 섬에 불과하다. 여기에 불과하다. 이것만을 파악해주는, 여기에 관한 어떤 관측 데이터를 주는 것이고 이걸 법칙화해서 하나의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이고 그런 점에서의 진리일 뿐이지 이 밑바닥에 숨겨져 있고 또 저 하늘, 무한히 펼쳐진 광대한 하늘과 저 해저까지 포함한 이 바다 전체를 밝혀주지를 못하지 않느냐. 근데 이 하늘과 바다가 바로 칸트가 말하는 예지적인 인간의 관심을 갖는 세계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체의 세계 아니겠는가.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그죠? 이것이 진정한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 아니겠는가. 이 섬이 아니라 섬의 밑뿌리를 포함한 이 전체 바다와 저 하늘,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운행하는 저 하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관심 있는 예지적인 세계고 그것이 정신세계의 본질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과학이 다루고 있는 지금 행동주의적인 설명 방식이나 우리가 몸의 신체 행동을 가지고 설명하거나 뇌 세포 일부를 가지고 설명하거나 하드웨어적인 것 대신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컴퓨터 계산 기능으로 설명하는 이런 방식의 접근은 너무나도 피상적인 작은 분야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빙산의 일각이고 섬에 불과한 것 아닌가. 저 바다와 저 하늘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점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이제 그 과학이 사물 자체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정신 그 자체를 또 모른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과학이 아직도 자유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The age of
AI라는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오리지널 유튜브 다큐에서도 그죠? 자유의지의 문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죠 아직도 그죠? 그 정신의 비밀은 아직도 밝히지 않았다 그죠? 인과관계로 모든 걸 필연적인 결정에 의해서 설명하는 이런 과학 이론들은 이 자유의 문제를 좀 전제할 수 없는 거죠. 자유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물리주의적이고 환원적 방법에 의해서 결정론적으로 설명하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런 자극에 결정된 반응, 입력 정보에 결정된 어떤 출력, 자,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런 방식의 과학을 가지고서는 정신의 자유가 밝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관측 가능한 선행 조건에 결정된 물질에 지진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정신이라기보다는 이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정신의 시면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어떤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인간의 선택이죠. 선과 악을 선택하는 이런 자유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인간의 도덕성, 양심이라는 문제, 그죠? 도덕적인 인간의 어떤 양심이 작용하는 구조, 또 도덕적인 어떤 인간의 삶이 가능한 이 구조가, 도덕적 행위가 가능한 구조가 말하자면 이런 선택의 능력, 선과 악을 선택하는 이런 자유의지를 사용함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선택의 자유, 선악을 선택하는 자유가 도덕성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도덕적 삶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과학기술은 밝혀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봇에게 어떤 도덕성을 기대할 수 있겠을까? 그죠? 물론 흉내낼 수 있지만, 아까 사랑이라는 것이 동공이 커지고 호흡을 가쁘게 하는, 숨을 쉬게 만들고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온도가 올라가게 이 실리콘 피부가, 인조 피부가 온도를 상승시키는 메커니즘을 장착하면은 겉으로는 비슷할 수가 있는데, 인간 사랑에 빠진 하나의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외양을 띌 수는 있지만, 근본의 내면적인 본질은 도덕적인 이런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인데, 이 내면적인 이런 도덕성이라는 걸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나. 이걸 프로그래밍 해낼 수 있겠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진정한 사랑이란 마음의 감정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수학적인 0과 1의 체계로 이걸 조직화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의 시면에 관한 문제는 이런 선과 악을 특히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의 구조일 수 있겠는데, 이걸 칸트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크게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요. 인간이 이렇게 특히 이제 악의 문제를 예를 들면, 인간이 악한 어떤 그 삶을 살아가고 악을 선택하는 이런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약함, 그리고 불순함, 그리고 사악함. 자, 이 나약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어떤 악한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악을 유혹할, 그러니까 악한 행동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저항 없이 굴복하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죠? 자유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것. 이게 나약함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자유의지와 관련되는데, 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다 도덕적인 것이라면 이게 다 자유와 관계되거든요. 근데 이게 로봇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자유는.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악한 행동도 하고 선한 행동도 하는데, 여기서 악한 행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약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자유를 사용하지 못한 채 그저 주위에서 주어진 유혹에 굴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마마보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엄마가 악녀라고 칩시다. 그 엄마가 앵벌이를 시켰어. 야, 너 가서 도둑질 해와. 그랬더니 이 엄마가 예를 들면 조직폭력배 뭐 여자 두목이야. 그래서 엄마가 야, 너 가서 저기 가서 저거 가서 훔쳐와. 그러니까 아이가 가서 눈치 보다가 결국 엄마 말을 거역 못하고 가서 그냥 눈치 보고 훔쳐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마보이의 이런 악한 행동은, 도둑질을 하는 이 마마보이의 행동의 구조는 뭐냐면 나약함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지? 자유의지는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죽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마마보이는. 그죠? 근데 이게 어린아이만 이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이래. 그죠? 어른들도 결정장애 이런 게 있죠, 심리학에서.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아. 선택을 못해. 왜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인간은 자기가 선택을 못하니까 맨날 엄마한테 물어봐, 아니면 뭐 친구한테 물어봐, 아니면 뭐 선배한테 물어봐. 자, 이게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어. 그죠? 어른들도 결정을 쉽게 못하는 거. 이건 자유는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나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순함은 뭐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지느냐? 어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을 알아. 모든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듣죠, 사실은. 또 못 듣는 사람이 없어. 철판을 깔고 있다 해도 희미하게라도 들리지. 자, 이 양심의 소리와 그다음에 자기가 이익 욕망 있잖아, 욕망. 양심의 소리와 욕망의 소리가 대립을 해. 응? 양심과 욕망이 대립을 해. 이 대립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만 욕심의 이 소리에 따라서 양심의 소리를 말하자면 패배시키고 마는 거죠. 그죠? 욕심의 소리가 이제 승리하는 이런 구조를 갖는 마음의 구조.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 양심적인 듯이 또 말하자면 가식적인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불순한 사람이지. 그치? 겉으로는 양심적인 듯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남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러니까 두 소리를 다 듣긴 하는데 그리고 자유의지를 사용을 할 수는 있는 사람인데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자유의지를 사용하는데 다만 죽은 자유의지는 아니나 살아있지만 자유의지는 살아있지만 양심의 소리에 따라야 하는 이 자유의지가 욕심에 오히려 편을 들어주고 양심적인 듯이 또 겉으로는 행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비양심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갈등 속에서 양심적인 듯한 외양을 취하는 사람을 우리가 내숭을 떤다고 말하죠. 내숭을 떤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정말 먹고 싶어가지고 몰래 물건을 훔쳤는데, 그것이 탐이 나서 훔쳤는데, 겉으로는, 이거 저기 아니에요. 이거 원 플러스 원이에요.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나온다든가, 원 플러스 원 붙은 상품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띄어다 거기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훔치고 싶은 물건에다가 그걸 붙여가지고서, 계산대에서 발각이 안 되게 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뭐가 되냐면 불순한 사람이지. 그치? 내숭을 떨고 있지. 저는 이건 당연히 받아야 할 보너스예요 하면서 이제 양심적으로 난 상관을 했어요 하면서 겉으로는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본질은 욕심을 따른 도둑질인데 범죄인데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 양 행동하는 불순한 것이죠. 근데 이걸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죽어있는 사람은 아니지. 그죠? 자유의지로 이걸 선택했죠. 그리고 이걸로 위장한 것까지, 위선적인 것으로까지 선택한 것이지. 욕심을 따르면서. 이런 걸 내숭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악함이라는 정신의 구조를 가지고 악을 설명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양심과 이익이라는 게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은 적어도 이 불순한 사람은 갈등하다가 결국 이익으로 기울어져 가는 건데 마음의 중심이 추가 이쪽으로 기울어 가면서 양심적인 것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죠, 겉은. 근데 이 사악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포장도 안 해. 그리고 갈등도 없어. 항상 비양심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느냐?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양심의 소리도 못 듣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지. 그러나 사실 인간에게 양심의 소리가 안 울리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다만 여기를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콘크리트로 막아버렸다고 말해야 되겠죠. 양심의 소리를 항상 억눌러 버리는 것이지. 억압해 버린 것이지. 아주 절대적으로 억압해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소리가 들려도 안 듣는 것으로 그냥 간주해 버린 거지. 철판을 깔아버리고. 그리고 항상 비양심적인 선택을 해요. 겉으로도 포장도 안 해. 그냥 대놓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아.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사악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악하고 사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마보이, 내숭, 영악. 이게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의 용어고 이게 전문 학술 용어로는 나약, 불순, 사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프라질리타스, 임퓨리타스, 비티오시타스라는 라틴어로 표시했어요. 칸트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소시오패스 같은 또 사람,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범죄자들을 보면 사악한 사람이들이야. 그죠?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네로 황제나 역사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보면 또 이런 히틀러 같은 사람, 그죠? 유태인들을 학살하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로마를 불태운 사람이 시민들을 죽였지만 역시 전혀 반성의 여지도 없고 가책도 없고 그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하면서 시를 읊었다잖아요. 그죠? 비파를 튕기면서 오늘날 치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대잖아요. 저 불바다가 된 모양 봐봐 멋있어 하면서
좋다고 사람들 불타서 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고 불에 타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 로마 황제는 저 꼭대기 성에서 올라서 아름다운 광경이다. 저 환한 불빛을 봐. 빨갛게 타오르는 로마 얼마나 아름다워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 네로가. 그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이코패스고 정신 이상자고 소시오패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사악한 인간들이라고 말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